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로스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두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커피를 만들어 먹는 중간 과정 중에 실제로 커피의 향과 맛이 구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스팅이라고 하면 결국 생두에 어떠한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 맛과 향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커피의 생두가 그러한 열을 받으면서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커피 안에 생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화학적인 어떠한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커피가 올바르게 잘 로스팅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올바른 커피의 향과 맛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먹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커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0개 이상의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로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화학 성분들 하나하나를, 물론 1000가지를 다 분석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화학 성분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커피가 맛과 향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맛으로 구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들은 조금 없앨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생두를 로스팅을 하면, 커피라는 것을 로스팅을 하면 뭐 수분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 처음에 커피 체리가 수확이 되고 나면 뭐 60에서 65%의 수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두로 로스팅 직전에 접하게 되면 마지막 건조 단계를 거치면서 약 12% 전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생두를 접하게 되는데, 로스팅을 할 때는 이 수분 함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수분이 없어서 마른 콩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들도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지만 이산화탄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방출되면서 커피가 또 여러 가지 맛들로 구현될 때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라든지 혹은 로스팅이 다 되고 나서 원두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피 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많이 바뀝니다. 커피의 부피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변화나 밀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로스팅을 해야 우리가 이 커피가 적재적소에 맛있게 우려낼 수 있는 조건들로 로스팅이 됐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를 로스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커피의 조직 상태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들이 변화가 이러면서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두로 로스팅이 되는 과정에서 다공성을 갖춘 다공질의 조직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과정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팅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 머신이라고 하는 것, 생김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대표되는 모양으로는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원통형의 어떠한 드럼 모양의 그런 깡통 모양으로 된 로스터기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건데요. 처음부터 로스팅 머신이 이렇게 드럼 모양의 원통형 모양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약 12세기에서 13세기경쯤 처음 로스팅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로스팅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그러한 금속으로 된 어떤 원통형 모양으로 로스팅을 한 것이 아니라 찰흙이라든지 아니면 돌그릇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릇 같은 모양에서 생두를 담고 거기에다 불을 지피거나 이래서 이제 뜨겁게 데워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대량의 로스팅이 필요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로스팅하다 보니까 이제 로스팅 기계의 구조도 굉장히 많은 발달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원통형의 그러한 드럼 모양은 약 19세기 이후 정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돼서나 이제 좀 더 큰 로스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법한 거대한 로스터기로
이제 구색을 갖추어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팅을 할 때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열이 있어야 됩니다. 콩을 볶기 위해서 생두를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열이 가해져야만 그 안에서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로스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원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로스팅이 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제 열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나무라든지 석탄 같은 것들로 이제 불을 떼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찰흙이나 돌그릇에 로스팅을 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로스팅 드럼이 완성이 되고 나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는 열원인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장작을 이렇게 불에 지피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궁이에 불 때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처럼 그냥 좀 더 원시적인 방법의 어떤 열원을 쓰다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전기라든지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지피어서 로스팅을 하는 그런 열원에 대한 발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로스터기가 이렇게 원통형의 드럼 모양, 뭐 고철로 된 이러한 금속으로 된, 고철이 아니죠, 금속으로 된 로스터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로스팅을 해서 어떠한 커피로 우리가 즐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스팅, 굽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머신에도 되게 종류가 많아졌는데 결국은 열이 콩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열원으로 인해서 로스팅 될 때 그 콩에 열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방식에 의해서 로스팅 방식, 로스팅 머신의 종류가 구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되는 걸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직화 방식이라는 로스터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열풍 방식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열풍 방식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직화 방식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 생두의 열원이, 그러니까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직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원통형의 드럼 모양에서 드럼 하단에서 보통 불을 떼게 되어 있는데 그 불 떼는 부분이 불을 떼서 열이 올라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두가 그 드럼통 안에 들어있는데 드럼통이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불을 뗐을 때 생두 자체에서 직접적인 불을 만나서 로스팅이 되는 것을 직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구우러 가시잖아요. 고깃집에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직화 방식 구이가 있습니다. 바베큐라든지, 그래서 밑에서 장작을 떼거나 숯을 떼서 고기에 직접적으로 불이 가해지는 부분, 이것을 바로 직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생두에서, 그러니까 로스팅 방식에서도 이제 직화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두의 재료에 직접적으로 불이 닿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로스팅 구조를 직화 방식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열풍식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열풍식은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열풍이라는 게, 열원이라는 게 반 정도만 직접적으로 갖는 느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드럼 구조인 깡통 구조가 이렇게 있고 밑에서 불을 떼면 불에서 그 생두의 열이 전달될 때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철판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이 되어져 있고 그 위에 간접적으로 열에 노출이 돼서 생두가 로스팅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약간의 그럴 때 생기는 어떠한 그 공기 중에 뜨거워지는 공기들도 있을 텐데 그 공기들도 그 드럼통 안으로, 로스팅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열풍의 효과도 보면서 콩이 익어가는, 로스팅이 되어지는 구조를 반열풍식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풍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풍 방식은 100% 열풍, 뜨거운 바람으로만 로스팅을 하는 것을 열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원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불을 떼는 어떠한 공간은 필요로 하는데 그 불이 직접적으로 로스팅되는 드럼에 닿거나 아니면 생두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뜨거운 열원으로 인해서 데워진 어떤 뜨거운 공기들을 드럼통 안, 그러니까 생두가 있는 부분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이 안으로 들어가져서 직접적인 불이 닿지 않은 뜨거운 열 가지고만 로스팅이 되는 구조를 가진 로스팅 시스템을 열풍식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열풍식 로스트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두가 굉장히 익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스팅 시간도 5, 6분 정도 해서
일반적인 로스팅, 직화라든지 반열풍식은 보통 최소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분 정도 좀 긴 시간 동안 로스팅이 되는 반면에 열풍식 로스팅은 약 5분 전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시간적인 장점은 있으나 어떠한 특징 개성, 생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굉장히 잘 살리거나 이러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로스팅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계의 특징들로 인해서 생두에 열이 전달되면서 볶아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로스팅을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열이 생두에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머신마다 열 전달 방식이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고, 로스팅 기계마다 열이 어떻게 생두에 닿는지 접근하는 그런 구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되는 거 크게 실제 로스팅 결과물에 많은 영향을 줄 법한 3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사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대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 이런 열의 전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을 건데, 결과적으로 로스팅 드럼이 생두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부분을 전도열이라고 합니다. 드럼 자체가 이제 뜨거운 불이라 어떠한 열원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텐데, 생두가 로스팅 머신의 드럼 표면에 닿아 있어서 그 뜨거운 철판과 직접적으로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생두가 익어가는 부분, 이럴 때 사용되는 열의 전달 방식을 전도열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복사열은 로스팅 머신을 이제 뜨거운 열로 데우다 보면 로스팅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철판이죠. 금속 철판이 뜨거운 열을 계속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로스팅 기계를 만약에 불을 열원을 끈다고 해도 로스팅 그 철판 자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뜨거운 남아있는 열 때문에 로스팅 기계에서 전달되는 어떠한 남은 열들이 있을 겁니다. 기계가 품게 된 열이죠. 그 열로 인해서 콩에 열이 전달되는 전달 방식을 복사열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류열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열원으로 로스팅 머신 안에 내부적으로 뜨겁게 열을 가해보면 실질적인 로스팅 기계 자체의 철판에도 금속 부분에도 뜨겁게 되고, 금속에서 나오는 열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공기가 차여 있을 겁니다. 그 공기 안에서 어떠한 뜨거운 바람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생두에 열이 전달이 될 텐데, 그 공기의 흐름으로 인한 열 전달이 되는 부분을 대류열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또 열의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의 열 전달 방식으로 인해서 생두에 열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익혀갔냐 못 익혀갔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셔야만 로스팅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가 어떻게 로스팅 되는지, 로스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스팅 과정이라고 해서 어떠한 구분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번에 설명은 이렇게 드릴 거지만, 어떠한 1단계 정확한 시점, 2단계 정확한 시점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로스팅은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생두가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큼지막한 내용으로 제가 구분지어서 로스팅은 어떠한 그림으로 로스팅이 되는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스팅을 하려면 생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1단계 과정인데요. 생두를 준비한 후에 로스팅 기계에 생두를 넣는 동작, 이 동작을 로스팅의 1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두를 투입하는 이 과정,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미 먼저 블렌딩을 하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생두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두를 딱 넣자마자 생두에서는 바로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생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생두를 구하시면 밝은 녹색 빛깔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 녹색 단계에서 조금은 노란색 빛을 띠는 약간 황녹색 빛으로 점점 색깔이 변해갈 것입니다. 생두를 투입하자마자요. 그래서 1단계에선 생두 투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단계 과정으로 넘어가면 생두를 이미 로스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생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떠한 수분들, 약 12% 전후의 수분으로 생두는 유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수분들이 익어가기 전에 건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생두에서는 수분이라는 게 점점 그 로스팅 드럼 안에 있는 열로 인해서 점점 건조되게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로스팅 기계 안에 있던 어떠한 뜨거운 열들을 생두가 이제 익혀가기 위해서, 익어가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이제 흡수하는 흡열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두는 점점 말라가고, 수분이라는 게 없어지면서요, 말라가고 뜨거운 열을 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익기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게 2단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생두가 건조되면서 점점 색깔이 더 변해가는데요. 생두의 색깔이 변해가고 건조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로스팅되는 생두의 냄새를 맡아보면, 마치 빵을 구울 때 밀가루 상태에서 빵을 굽다 보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곡물이 이제 익어갈 때 나는 냄새인데요. 그와 거의 흡사한 빵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생두가 본격적으로 어떠한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반응이 조금씩 오는 단계, 바로 색깔로 얘기하면 생두 색깔이 점점 갈색빛으로 변하는 갈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단계는 이 갈변 반응, 점점 생두가 익어가다 보면은 색깔이 처음에 황록색이었다가, 밝은 녹색이었다가 황록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해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뭔가 캐러멜 색깔 비슷한 점점 갈색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1차 크랙이라고 하는, 처음에 생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분들이 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콩이 깨지는 소리 같은 그런 크랙 소리가 나면서 상황이 연출되는 1차 크랙 단계까지를 3단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생두가 뜨거운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커피 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당분 성분, 생두가 가지고 있는 당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당이 있는데, 이 당 성분이 점점 열을 만나면서 뜨거우면서 캐러멜화가 됩니다. 캐러멜라이징이 되면서 그 안에서 커피의 또 다른 맛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커피의 단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커피에 당이 많이 하면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두가 맛있는 맛을 구현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두를 뚫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생두 가운데 센터컷을 통해서 조직이 벌어지면서 이제 크랙 소리가 나는 과정,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고요. 자, 이번에 이제 1차 크랙 시점까지 왔으면 이제 4단계에 접어듭니다. 바로 이때는 생두의 수분은 이제 완벽히 다 빠졌습니다. 거의 완벽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품었던 열을 가지고 이 안에서 또 다른 커피의 깊은 맛과 쓴맛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나머지 또 다른 독특한 향미를 구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를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단계에서는 이제 건열분해라는 게 일어나고요. 건열분해는 뭐냐? 생두는 말라서 건조한 상태에서 열을 가지고만 어떠한 화학적 분해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러한 분해가 일어나는, 건열 분해가 일어나는 단계부터 2차 크랙이 오는 시점까지를 4단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크랙은 무엇이냐? 생두가 어느 정도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맛있는 맛이 만들어지면서 팽창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골격에서 자꾸 이렇게 점점 몸을 피듯이, 웅크린 걸 펴듯이 생두가 점점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 늘어나다 보면 조직이 약간 깨지면서 벌어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이산화탄소라는 것, CO2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면서 그 깨진 부분들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것을 바로 2차 크랙이라고 하는 순간인데요. 생두가 로스팅 되면서 이 4단계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향과 맛이 굉장히 많이 구현되기 때문에 향미가 오히려 너무 많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로스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접어드는 것입니다. 2차 크랙이 되고 나서 2차 크랙 직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즐기는 커피의 맛과 향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차 크랙 이전에도 우리가 로스팅을 종료할 수 있지만 2차 크랙 이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로스팅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로스팅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단계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로스팅이 종료되면서부터는 빠르게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냉각입니다. 커피가 굉장히 뜨거운 열을 품고서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콩이 익어가면서 여러 가지 향과 맛을 구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맛과 향이 구현이 되는 시점, 이제 로스팅을 종료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로스팅을 종료해서 커피가 구현된 것을 빼냈을 때 아직도 뜨겁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원두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과 물리적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종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빠르게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두가 가지고 있는 열들을 최대한 빨리 뺏어가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냉각하는 부분이 좀 더 시간이 지체되거나 늦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서의 어떠한 맛과 향을 구현한 것들이 다 향미가 손실이 된다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들이 같이 더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냉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냉각 단계에서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냉각을 할 수도 있고요. 공기, 찬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냉각 방법에 대해서는 로스팅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냉각 방식에 따라서 산패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냉각 방법을 잘 선택해서 목적에 맞는 향과 맛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커피 로스팅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를 로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로스팅이라는 걸 한다는 것, 결국 원하는 맛으로 커피를 구현을 해서 우리가 맛있게 즐기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사실 커피 생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열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맛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학적 변화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로스팅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로스팅이 된 건지, 어떠한 원하는 향과 맛이 구현됐는지, 아니면 이게 많이 볶아진 건지 덜 볶아진 건지 화학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변화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커피 생두가 로스팅이 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물리적인 변화를 구분을 짓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맛과 향미들이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생두가 로스팅 되는 것, 커피가 로스팅이 되는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변화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화학적 변화도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물리적 변화를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커피가 로스팅 되는 진행 과정, 많이 볶였냐, 덜 볶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색깔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두 상태에서 생두마다 조금씩 생두 색깔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초록색 빛깔을 띠는 그런 색깔로 생두가 있다가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투입을 하고 나서는 점점 노란빛으로 변해갔다가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점점 갈색, 황갈색빛, 갈색빛, 어두운 갈색빛, 점점 검은색, 이렇게 점점 더 어두운 색깔로 바뀌어 가면서 색깔이 진행되는데요. 색깔이 그래서 보통 밝은 톤일 때는 우리가 배전도가 낮은 배전도가 되었다 해서 약배전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게 되고, 색깔이 많이 로스팅이 되게 되면 이제 강배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밝은 빛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커피의 향과 맛이라고 하면 커피에서의 어떤 신맛들, 사실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점점 쓴맛이라는 것이 구현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맛이거나 혹은 콩의 풋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점점 진행돼 가면서 물리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제 좀 더 쓴맛이라든지 다른 맛들이 구현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물리적 변화 중에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로스팅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변화 중에 맛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커피가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색깔이 변해가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분해되고 뭐 이러면서 맛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약배전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신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탄수화물이 좀 덜 분해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엄 로스트 약배전이거나 중배전일 때는 커피의 산미가 좀 더 도드라지고, 그리고 조금 더 로스팅이 진행되면 좀 더 쓴맛이라든지 좀 더 바디감이 올라간다든지, 이래서 컬러가 바뀌면서 맛에 있어서의 바뀌는 변화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화학적인 물질들 중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클로로겐산은 이제 로스팅 정도라든지 로스팅 속도에 어떠한 감소되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클로로겐산의 그 로스팅 속도 변화에 따라서 떫은 맛이라든지 바디감에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스팅이 되다 보면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부분들은 모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두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면 로스팅이 진행되면서는 기본적으로는 생두가 덩치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익어가면서 점점 팽창하고 그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하다 보면서 이제 다공질의 성질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생두를 투입했을 때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열에 의해서 약간 잠시 수축하는 단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큰 로스팅 과정 중을 보면 처음에 작았던 콩이 점점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이 조직이 변하면서 크게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사이즈가 뭐 100%의 사이즈였다 하면 약 150%에서 160%, 약 1.5배에서 2배 사이 가까이까지 부피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로스팅이 될 때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 커피의 밀도는 점점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조직을 봤을 때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밀도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로스팅 될 때 로스팅이 배전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는 점점 더 커지고 밀도가 작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두일 때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성분들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생두가 수분도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처음에 초기에 생두를 투입하고 나면은 2차 단계에서 2단계쯤에서 생두에 수분이 많이 날아간다고 했죠. 그때 생두에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화학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생성되는 성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분해되면서 없어지는 현상들, 줄어들거나 이러면서 맛과 향이 구현이 되고요. 또한 로스팅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날아가게 되면서 1차 크랙, 2차 크랙 이후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실제로 로스팅이 되면서는 무게는 점점 더 감소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질 변화, 색깔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부피, 밀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스팅이 얼마만큼 됐구나, 진행이 됐구나, 몇 퍼센트, 우리가 원하는 단계 중에 몇 퍼센트 됐구나라고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맛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은 화학적인 변화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커피의 생두는 뭐 기본적으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그 보편적인 그러한 성분들이 아닌 클로로제닉산이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커피의 가장 대표되는 성분들인 카페인이라든지 뭐 트리고넬린, 페놀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생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두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결국 열이라는 걸 받으면서 로스터기 안에서 열이라는 걸 받으면서 감소되기도 하고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이루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구현을 하는 것이죠. 화학 반응을 일어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맛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반응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로스팅 될 때 일어나는 반응 중에 마일라드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당성분이 분해되면서 당성분과 그리고 아미노산의 그런 그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갈변화가 일어나면서 캐러멜라이즈드 되는 그러한 반응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로스팅이 된 결과물이
얼마만큼 단맛이 구현되고 맛있게 구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일라드 반응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생두를 로스팅을 하면 이 반응은 꼭 일어나는구나, 이 반응을 얼만큼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로스팅이 된다는 것,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 반응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이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커피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로스팅이 됐을 때 언제 어떠한 맛들이 구현되는 것일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로스팅 시간이라든지 로스팅 정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커피에서 가장 대표적인 맛이라고 하는 신맛과 쓴맛과 단맛,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생성되는지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로스팅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커피에서 로스팅 할 때 신맛이라는 것은 보통 로스팅 초기 단계에 많이 표현됩니다. 물론 생두가 신맛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단맛도 가지고 있고 쓴맛도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로스팅 과정 중에 구현되는 중에 신맛은 로스팅 초기 단계에 조금 더 많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전도가 낮을 때 약배전 혹은 중배전 이 사이 정도에서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커피의 신맛을 구현해주는 화학 성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되는 것으로는 유기산인 클로로제닉산과 말릭산 같은 그런 산 성분들이 이제 신맛을 구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피에서의 쓴맛은 이제 로스팅 되면서 뒷부분에 조금 더 많이 구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배전이 되었을 경우에 사실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가 있게끔 표현이 되고요. 트리고넬린이라든지 휘닉산 같은 성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쓴맛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품종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쓴맛을 더 느낄 수 있느냐, 좀 덜 느끼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커피 품종 중에 가장 크게 구분짓는 거 아라비카, 로부스타가 있다면 당연히 로부스타에서 조금 더 쓴맛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커피에서 이제 단맛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로스팅이 되는 과정 중에 마일라드 반응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많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생두가 얼마나 로스팅이 잘 됐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단맛을 구현해 주는 것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환원당이라든지 캐러멜당 그리고 단백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커피의 단맛이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들을 잘 체크하고 어떠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맛들이 구현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조금 더 목적에 맞는 원하는 맛으로 구현되는 로스팅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